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된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사실 저는 독신주의였다가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운명처럼 끌려서 3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 별로 개의치 않았었는데 나이 많은 게 죄인 양 제 결혼 생활에 발목을 잡을 줄 몰랐습니다. 그냥 독신주의로 살 걸 결혼을 후회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강원도 태백의 산골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탄광촌이었던 태백은 한 집 건너 광업에 종사했어요. 제가 어릴 때 태백은 석탄 주산지로 광부들의 대우가 좋았어요. 월급도 일반 직장인보다 2배나 많고 생필품도 광업소에서 나오며 아버지 직업이 광부라면 부자라고 아이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석탄 캐는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절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답니다. 외할아버지는 돈 많이 버는 광부한테 시집가라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고 했고 엄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일을 하는 남자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며 울며 불며 결혼을 못하겠다고 했고 급기야 가출까지 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 한 명과 첫 차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때 엄마 나이 22살, 한창 놀고 싶을 나이라 처음 가보는 서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미저야, 저 빌딩 좀 봐봐.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서울은 딴 세상 같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나 아무 남자한테나 시집 보내려고 저러니 내가 미쳐버리겠어. 우리 아빠도 똑같아. 감나무집 내 아들이 읍내에서 방앗간을 하는데 그렇게 돈 잘 번다고 어른들끼리 결혼을 약속했지 뭐야? 나 평생 방앗간에서 내 청춘 썩고 싶지 않아. 끔찍해. 으휴. 친구야, 우리 절대로 결혼하지 말자. 약속해? 우리 신나게 놀아볼까? 디스코텍 가자. 그렇게 엄마는 친구와 같이 서울 곳곳을 놀러 다니며 2주간 가출을 했지만 돈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시골 여자답지 않게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되게 세련된 외모였어요. 엄마는 독신주의자로 서울로 가서 양장점에 취직해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외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아버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보다 10살이나 많아 대화도 안 통하고 너무 무뚝뚝해서 신혼인데도 엄마는 늘 외로워했고 행복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나 갔다 올게. 낮에 적적하면 친구 만나서 같이 밥 먹어. 네, 알아서 할게요. 몸 조심하세요. 아버지가 일하는 광업소는 꽤 규모가 커서 일하는 광부가 10명이나 됩니다. 대부분 60, 70대로 막내인 아버지가 힘든 작업은 맡아서 했습니다. 수백 미터나 되는 갱도 아래로 내려가서 석탄가루에 숨쉬기조차 힘든 곳에서 일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도 아버지는 천직으로 알고 보람을 느끼면서 성실하게 일했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장롱 안에 현금을 다발제로 넣고 쓸 정도로 풍족했고 엄마는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하면서 우울증도 없어지고 밝아졌어요. 이제 행복할 일만 가득할 것 같았는데 제가 5살 무렵 그날은 장마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민정아빠, 저 늘 당신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걱정이 돼서 밥도 잘 안 넘어가요. 이렇게 불안한 채로 산 게 벌써 5년이에요. 이제 우리 먹고 살 만큼 돈도 많이 모았고 난 당신이 이 일 그만두면 좋겠어요. 우리 집은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광부셨어. 그만큼 자부심도 있어. 걱정하지 말고 민정이 보면서 마음 편하게 가져.
그렇게 아버지는 불안해하는 엄마를 다독이며 변함없이 탄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좀처럼 잦아들 줄 모르고 지하 깊이까지 물이 새어들어왔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와서 작업할 때도 주의해 주셔야겠어요. 특히 갱도 다닐 때 낙석 없는지 조심해 주세요. 다들 긴장된 분위기로 작업을 하던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작업하고 있는 쪽 갱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김씨, 정신 차려. 얼른 내 손 잡아. 빨리 나가야 돼. 아유, 내 다리가 돌에 깔렸나 봐. 뭐? 내가 빼내볼게. 아버지는 안간힘을 써봤지만 무거운 돌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다급하게 됐어. 그만해. 난 틀렸어. 남씨 먼저 나가. 나가게 되면 우리 가족들 가끔씩 들여다봐줘. 부탁해. 갑자기 우르르 돌이 쏟아지는 바람에 아버지는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동료를 눈앞에서 잃은 아버지는 오열을 하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동료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한동안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서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태백 탄광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연탄 대신 보일러를 사용하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어 광업소는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호황을 누리던 태백 탄광초는 침체되어 마을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는 광업소도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다들 그동안 안식구처럼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달부로 광업소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하고 싶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네요. 제가 20대 때부터 탄광에서 일하면서 차린 회사였는데 마음이 안 좋네요. 다들 다른 곳에서 일해도 태백 광부의 자부심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도 광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여러 군데 직장을 알아보다가 벽돌 공장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월급은 턱없이 작았지만 당장 생활비라도 벌어야만 했습니다. 엄마도 가만히 집에서 쉴 수만 없어서 외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작은 땅에서 옥수수와 감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지은 옥수수와 감자를 들고 엄마는 어린 저를 데리고 오일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읍내 시장에 도착하면 새벽 5시. 시골 사람들은 일찍부터 와서 장을 봅니다. 난전에는 직접 농사지은 채소와 과일, 생선을 파는 상인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워낙 다들 베테랑이라 장사 수완이 좋아서 엄마는 손님을 다 뺏겼어요. 애기 엄마, 그렇게 모기 소리로 어떻게 손님 발길을 잡아? 장사할 체질이 아니여. 딱 봐도. 이 어린 거 데리고 이 삼복도위에 딱 해 죽겠어. 엄마는 깡마르고 얼굴 혈색도 하얘서 남들이 보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보였어요. 평소에 빈혈기도 있어서 옆에 상인들이 부채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서 주곤 했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 엄마는 매일 오일장마다 다니며 장사를 했지만 벌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개 못 팔고 그대로 들고 오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엄마는 시장 난전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그동안에 벽돌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시멘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항상 먼지에 쌓여서 일하다 보니 아버지는 요즘 들어 기침을 많이 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을 헐떡거렸어요. 민정 아빠, 요즘 어디 안 좋아요?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해요?
병원에 같이 가봐요. 병원은 무슨, 그냥 기침 감기겠지. 이러다 말 거야. 병원 갈 돈이 어디 있어? 아버지는 병원비가 아까워 약국에서 약만 먹으면서 그렇게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서 현관문을 들어서던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호흡곤란이 와서 쓰러졌어요. 민정 아빠, 왜 그래요? 민정아, 119 불러. 놀란 저는 119에 전화했고 아버지는 숨을 거의 못 쉬었어요. 아빠 죽지 마! 죽지 마! 곧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산소호흡기부터 부착했어요. 엄마와 나는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같이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는 응급실로 들어갔고 엄마와 저는 의사들에게 제지당한 채 복도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오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남편 왜 저러는 거예요? 평소 건강한 사람인데. 남편분 직업이 광부세요? 네, 탄광에서 일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남편분이 오랫동안 진폐증을 앓고 계셨어요. 초기에 병원 치료하면 점점 좋아지는 병인데 너무 오래 방치한 것 같습니다. 악화되어서 호흡곤란이 온 거고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진폐증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당분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원을 해야 한다고요? 네, 얼른 입원 수속할게요. 엄마는 병원비 걱정부터 앞섭니다. 입원실에 가니 아버지가 엄마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습니다. 여보, 놀랐지? 민정이도 놀랐겠구나.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호흡곤란이 온 거래. 병원에서 며칠 좀 쉬면 괜찮아진대. 아무 병도 아니래. 그나저나 일을 못 나가서 큰일이네. 결근한 거 월급에서 다 깔 텐데. 지금 월급 생각할 때예요? 지금 당신 몸이 만신창인데 몸부터 추슬러야죠. 하지만 아빠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고 병원 입원을 계속 연장했습니다. 약값이며 입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엄마는 빚을 내서 병원비를 충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를 부릅니다. 보호자분, 지금 남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치료를 해도 손 쓸 겨를 없이 우려했던 대로 합병증으로 번졌습니다. 남편분, 폐결핵이세요. 폐결핵이요? 그럴 리가요. 저렇게 밥도 잘 먹고 겉으로 멀쩡한데 폐결핵이면 죽는 병 아닌가요? 우선 수술부터 해야 합니다. 얼른 수술 날짜 잡고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입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 폐결핵이라지? 나 죽는다지? 나 돈도 못 벌고 이래저래 당신한테 짐만 되네. 병원비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잘 됐어. 좀 더 빨리 떠난다고 생각해. 병원비 때문에 당신 계속 빚내고 힘든데 당신 짐 덜어주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해요. 죽긴 누가 죽는다고 그래요? 당신 수술해서 민정이 시집 보내고 손주 볼 때까지 살아야죠. 수술 날짜 빨리 잡을 테니까 돈 걱정은 말고 빨리 나을 생각부터 해요. 한 번만 떠난다는 소리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엄마는 아빠 앞에서 절대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어떻게든 수술비를 마련해야 돼서 장사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어서 돈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수술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또 빚을 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엄마의 노력에도 아버지는 폐결의 판정을 받은 지 1년 만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꼭 끌어안고 울면서 제발 오늘만이라도 그냥 돌아가 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평생 어떻게든 빚을 다 갚겠다니 그 사람들도 안쓰러웠는지 각서를 쓰라고 하고 인장을 찍게 한 뒤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매달 빚을 갚기 위해 하루에 2시간만 자고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더 치중했어요. 그래도 엄마 소원이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멋있는 정장 입고 회사 다니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게 엄마가 못 이룬 꿈이었으니까요. 엄마 바람대로 저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한 저는 졸업해서는 외국계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저는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처 담당자였던 지금의 남편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해외 출장도 같이 다니면서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돼서 저는 사실 연애도 사치였고 결혼 같은 건 제 인생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독신주의자로 돈만 벌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정한 남편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이어서 결혼하기에는 늦은 나이였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시어머니를 처음 뵈러 가는 날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했는데 전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시댁집은 마치 미술관처럼 고급스러운 대저택이었거든요. 마당에 들어서자 끝이 안 보일 만큼 넓은 잔디와 정원이 마치 공원에 온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큰 집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오빠, 집이 부자라는 거 왜 얘기 안 했어? 그런가? 그냥 뭐.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는 있지만 항상 수수한 차림에 데이트할 때도 순댓국이나 칼국수,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고 굉장히 검소하고 전혀 고가의 물건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학 때부터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취직하면서 시민단체를 설립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독거노인들,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후원해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봉사 비용으로 월급을 다 쓸 정도였거든요. 현관에 들어서니 한 중년의 여성이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지금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승우야, 손님 모시고 거실로 안내해드려. 난 주방에서 식사 준비할게. 네, 아줌마. 누구셔? 꽤 친해 보이는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셔서 나 돌봐주시던 부모야. 젖먹이 때부터 날 키우셨으니 엄마나 다름없어. 나를 엄청 예뻐해 주시거든. 거실에 가니 운동장만한 거실에 고급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너니? 우리 승우랑 결혼한다는 애가? 네, 처음 뵙겠습니다. 남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눈가에 저 주름 좀 봐. 네, 올해로 35입니다. 뭐? 35? 이런 나이 든 애랑 결혼한다고? 애는 똑바로 낳겠니? 엄마, 말씀이 지나치세요. 요즘 30대에 결혼 많이 한다고요.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같이 나이 든 애랑 결혼한다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대기업 다니지, 잘생겼지, 부자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기나 해?
대대로 차상가 집안이야. 지역에서 우리 집 모르면 간첩이지. 우리 집 같은 상류층과 사돈 맺자고 줄을 섰어. 딱 봐도 넌 우리 집과 격이 안 맞아. 싸구려 원피스에 싸구려 핸드백. 이게 널 말해주잖니. 너 마음에 안 들어. 나이 많고 가난하고 격 떨어지고 너 같은 싸구려랑 고부관계로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아. 엄마, 우리 집안이 뭐가 대단하다고 지금 민정이한테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채로 없는 사람들 등골 빼먹고 이렇게 부자 된 거잖아요. 결혼 승낙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결혼한다고 보고하려고 온 거니까 결혼식 장소와 날짜 문자로 보낼 테니 그때 오세요. 가자, 민정아. 아니 오빠, 이러고 가면 어떡해. 어머니한테 사과드려. 이 폐음망덕한 놈아. 엄마가 사차놀이에서 너 폐 불리고 유학까지 보내주고 너 이만큼 키웠어. 사채업이 어때서? 나쁜 자식. 결혼식 하든 말든 알아서 해. 둘 다 꼴 보기 싫어.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와는 첫 만남부터 잘못되었고 그 이후부터 시작될 악몽의 시간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보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인사를 합니다. 처음 뵙네요. 저 사실 제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반대했는데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네요. 우리 아들과 격이 안 맞잖아요. 사돈, 말씀이 심하시네요. 제 딸 보고 격이 안 맞다니요. 강원도 시골에서 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나왔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우리 딸이 뭐가 모자라서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라고요? 진짜.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아유, 열이 확 오르네. 됐고요. 오늘 저희 쪽 귀빈들도 많이 와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서요. 내가 참아야지 원. 농사 짓는 시골 출신 딸이 상류층인 저희 집안에 들어온 거 영광으로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농사 짓는 엄마까지 무시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지만 결혼해서 제가 잘하면 시어머니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 2층에 본인의 취향대로 리모델링해서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웬 종이를 저에게 줍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며느리 생활지침서요? 그래, 너가 이 집에서 사는 동안 지켜야 할 지침서야. 한번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꼭 명심해. 첫째, 매일 아침 혼자서 식사 준비를 한다. 둘째, 시어머니가 부르면 즉각 5분 내로 1층으로 내려온다. 셋째, 장 보러 갈 때는 시어머니에게 보고하고 그 금액만큼 돈을 받아간다. 넷째, 외출할 때는 시어머니에게 보고하고 밤 9시 전에 귀가한다. 다섯째, 아들과 며느리 월급은 시어머니가 관리한다. 여섯째, 시어머니 말에 절대 복종한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아니고 노예 수준이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 법에 따르라는 건데 뭐가 심해? 너 채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고급 저택에서 호강하고 살려면 이런 건 감수해야 안 되겠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신혼인데 괜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쯤에서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이며 생선조림까지 척척 요리를 했습니다. 친정에서 엄마가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어릴 때부터 제가 요리며 살림을 해서 요리는 제법 곧잘하는 편이거든요. 손이 빨라서 뚝딱 반찬 10가지를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와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한번 쭉 훑더니 너 지금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차린 거니?
시금치, 콩자반, 두부조림. 내가 말이 안 나온다. 넌 TV도 안 보니? 재벌집 식탁에 누가 이런 나물 따위를 올리든 이거 원 수준이 안 맞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니 미쳐 진짜. 어머니, 제가 어머니 식성을 몰랐네요. 어머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라할게요. 너 지금 기분 나쁘다고 나 놀리는 거니? 어디서 따박따박 말 대답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저 나물 좋아해요. 민정이가 여기 식모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원래는 아줌마가 식사 준비했잖아요. 아줌마 보고 다시 준비하라고 하세요. 민정이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침마다 식사 준비해요? 뭐? 내가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남이 해준 밥을 먹어? 너 벌써부터 치마누라 역성만 들고 네 애미는 보이지도 않니? 아유,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이렇다니까. 생전에 엄마한테 말대꾸 한 번 없던 제가 달라졌어. 오빠,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나 괜찮아. 요리하는 거 좋아해. 죄송해요. 얼른 식사하세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음식 하나씩 먹기 시작했는데 한 입 먹고 나서는 퇴퇴퇴하면서 바로 뱉어내더라고요. 어머니, 음식이 상했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금탕이지? 이걸 쿡이라고 끓였어? 나물은 또 왜 이래? 너 이걸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야? 그러더니 콩자반이 담긴 그릇을 손으로 밀쳐냈고 바닥에 다 쏟아졌어요. 너나 실컷 드세요. 아유, 입맛만 배렸네. 그러고는 물로 입을 헹구더니 국이 담긴 그릇에 뱉어내곤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화나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려던 걸 제가 억지로 말렸습니다. 오빠, 그러지 마. 어머니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지. 내가 어머니와 더 친해지면서 잘하면 좋아질 거야. 처음이니까 그러시겠지. 그 일을 시작으로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쯤 자려고 누웠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급한 일이니까 지금 내려와. 급하다는 말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뛰어서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치기라도 하셨어요? 장롱 위에 저 검은 박스 꺼내봐. 네? 저것 때문에 저 부르신 거예요? 거실에 있는 의자 가져와서 어머님이 꺼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의자에 올라갔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어디 무릎 아픈 시어머니더러 저런 위험한 걸 하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소한 일도 다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래도 저는 싫은 티 안 내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군말 안 하고 다 했습니다. 주말 아침, 시어머니가 호출합니다. 오늘 정원사가 일 때문에 어디 갔으니까 너가 잡초 뽑고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마당 정리 싹 다 해놔. 네, 어머니. 깔끔하게 정리해 놓을게요. 뭐? 너 내가 하는 말 이해가 잘 안 되니? 저 넓은 마당 정리하려면 웬만한 남자들도 쓰러져. 근데 저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해? 아유, 진짜. 저 말투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제가 그랬나요? 전 며느리 생활 지침서에 맞게 어머니 말에 무조건 복종한 것밖에 없는데요. 말투도 고칠게요.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부엌에 물 마시러 1층에 내려갔다가 시어머니가 정원사 아저씨와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거든요. 김씨, 오늘은 일하지 말고 어디 가서 실컷 시간 보내다가 밤늦게 와. 네, 사모님. 오늘 잡초도 뽑고 할 일이 많은데 괜찮습니다. 저 가족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왜 이리 말이 많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고. 자, 이 돈 갖고 알아서 시간 때우고 와. 그러면서 돈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시어머니 속내를 알고 나니 더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저희 집안 제 조건들을 다 마음에 안 들어해서 저러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화내면 지는 거라는 생각에 그럴수록 더 씩씩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고 싫은 표정 지으면 또 트집을 잡으실 게 뻔하니 제가 강하게 나가면 시어머니의 저런 막무가내 행동도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초기를 가져와서 잔디도 깎고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 엄청 큰 조경수 가지치기도 능숙하게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 농사일을 많이 해봐서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뭐가 불만인지 얼굴이 찡그려져 있습니다. 야, 저쪽 잡초는 다 손으로 뽑아. 어머니, 요즘 기계가 얼마나 잘 나왔는데 손으로 뽑아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어머님이 여기 좋은 기계 다 사놓으셨네요. 제가 강원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 농사도 직접 지으면서 이런 일은 껌이에요. 어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 계획대로 제가 안 움직이니까 약이 바짝 오른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안 있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남편과 의논 끝에 퇴사를 하고 제 전공을 살려 영문 번역가로 프리랜서로 전향했습니다.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일이 없으면 그냥 백수나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아는 지인들이 일을 소개해줘서 그냥저냥 매달 200만 원 정도 수입은 됐어요. 시어머니가 매달 저와 남편 월급 관리를 하던 터라 안 그래도 저를 안 좋게 보는 시어머니는 직장 그만둔 이후로 더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너 일부러 작정한 거야? 시댁덕 보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네. 너가 이러니까 내가 너 못 믿는 거야. 어쨌거나 너가 프리랜서를 하든 어떻든 결혼 지침서에 쓴 대로 매달 네 월급 나한테 주기로 약속했으니 뭘 하든 원래대로 400만 원 채워서 줘. 어머니, 그때는 고정 월급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일이 고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수입이 들쑥날쑥하다고요. 매월 200만 원 드리는 것도 저한테는 힘들다고요. 그럼 몸으로 때워. 이제 직장도 안 나가겠다. 얼마나 한가하겠니? 도우미 아줌마 내보낼 테니까 그 월급만큼 너가 일하면 되겠네. 그러면 200 하면 해주지. 왜 못하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제 시간도 많은데 요리 연습도 하고 취미생활한다 생각하죠 뭐. 대신 어머님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도우미 아줌마야 어머님 원하는 대로 척척 잘하시지만 저는 직장만 다녀서 살림엔 영 소질이 없어서요. 그건 감수하셔야 될 거예요. 뭐? 아니 뭐가 넌 이렇게 당당해? 짜증나. 제가 못하겠다고 할 줄 알았던지 저의 의외의 반응에 더 당황했는지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도우미 아줌마를 내보낸 후 시어머니는 아예 작정을 하고 저에게 집안일을 시켰어요. 외출할 때 현관에서 구두 안 닦니? 뭘 멀뚱히 서 있어? 네 눈엔 구두에 먼지 안 보여? 먼지가 미세먼지인가 봐요. 어떻게 제 눈에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 어머니 눈 좋으시네요. 뭐? 눈 안 어울리니? 그럴 리가요. 근데 저 구두 한 번도 안 닦아봐서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저는 괜히 민기적거리며 구두를 천천히 닦았고 시어머니는 점점 짜증을 냈어요. 야, 됐어. 나 뭐 힘내졌다고. 무슨 구두 하나 닦는데 20분이나 걸려. 느려 터져가지고. 일 시킨 내가 죄인이다. 저리 비켜. 저의 능글맞은 태도에 어머니는 더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한 후에야
번역 일을 하면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정아, 너 회사에 갔더니 일 그만뒀다며? 뭐? 엄마가 우리 회사에 무슨 일로 간 거야? 지금 서울에 온 거야?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번에 농사지은 감자랑 옥수수 넣어주려고 회사 찾아갔지. 집에 가면 사돈 있으니까 회사로 간 거지. 너 시어머니 나 보는 거 안 좋아하잖아. 딸 집에 오는 건데 뭐 어때? 근데 엄마가 서울에 볼 일이 없을 텐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럼. 아무 일도 아니야. 엄마, 지금 시어머니 집에 없으니까 집으로 와. 엄마 한 번도 안 와봤잖아. 주소 찍어서 보낼 테니까 택시 기사님한테 알려줘. 돈은 후불로 하고. 내가 집 앞에 나가 있을게. 아이, 그래? 나도 너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얼른 감자 옥수수만 전해주고 갈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엄마 같은 택시가 도착합니다. 양이 얼마나 많은지 저 무거운 걸 들고 태백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왔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 올리고 1년 만에 보는 건데 엄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결혼식 때 봤을 때보다 몸도 말랐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오늘 기차 타고 택시 타고 오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지. 엄마 밥도 잘 먹고 농사일하는 것도 거뜬해. 수척해진 엄마 얼굴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에게 집 구석구석 구경시켜드리니 시댁이 이렇게까지 부자인 줄 몰랐다고 놀라시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어머니가 평소 드시던 약초즙이 있어서 시원하게 드시라고 드렸어요. 그렇게 엄마와 수다를 떨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들어왔어요. 아니 어머니 벌써 들어오세요? 모임이 빨리 끝나서. 아니 사돈이 웬일이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서울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제가 농사 지은 거 좀 갖다 주려고요. 아니, 뭐 모녀가 짠 것처럼 어떻게 나 나가니까 일부러 시간 맞춰서 온 것 같네. 아니 지금 드시는 거 뭐예요? 네, 어머니 드시던 약초즙이에요. 날도 더운데 음료수보다 이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건 나도 아껴서 먹는 건데. 아유, 어째 내 허락도 없이 막 먹으면 어떡해? 아니, 겨우 약초즙 하나 엄마한테 드린 건데 이게 허락받을 일인가요?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다고요. 아니, 얘 왜 이래? 시어머니한테 어디 말대답이야. 저 사돈, 그 옷 되게 낡아 보이는데 지금 제 소파에 수건도 안 깔고 그냥 앉으신 거예요? 저 소파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아유, 몰랐어요. 바닥에 앉을게요. 엄마, 왜 바닥에 앉아? 얼른 올라가 앉아. 너 내 말이 웃음니? 소파에 얼룩지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벌레라도 돼요? 이깟 소파가 뭔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고요? 뭐? 이 말하는 것 좀 봐. 사돈,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얘가 맨날 나한테 대든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사돈, 제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노염 푸세요. 아무튼 저 지금 사돈과 얘기할 기분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우리 집 감자 옥수수 못 먹는 집안 아니라고요. 우리 집은 식재료 아무거나 안 먹어요. 친환경 인증받은 것만 주문해서 먹는다고요. 어우, 속상해. 카페트에 흙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가져온 감자 옥수수가 든 보자기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보자기가 풀리면서 거실 바닥에 감자가 나뒹굴어졌어요.
엄마는 일일이 감자를 주워 담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 하나 미워하는 걸로 모자라서 친정엄마까지 무시하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당한 수모를 꼭 시어머니에게 갚아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져서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해외 프로젝트 일로 한 달간 미국으로 출장을 갔고 집에는 어머니와 저 단 둘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있을 때는 아들 눈치를 좀 보더니 이젠 대놓고 저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폭염이 있던 어느 날 어머니는 5만 원짜리 지폐를 펼쳐서 돈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아유, 왜 이렇게 덥지? 야, 너가 부채질 좀 시원하게 해봐라. 하며 제 면전에다가 돈을 촥 뿌리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저는 이악 물고 참으며 네, 어머님, 많이 더우시죠? 제가 어머니 안 더우시게 부채질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돈을 부채 모양으로 펼쳐 엄청 빠른 속도로 부채질을 했어요. 아유, 이제 좀 시원하네. 역시 돈바람은 달라. 다리를 꼬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시원하다는 듯 웃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시원하기는 뭐가 시원하다고 저런 생쇼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가관은 됐다. 그만해라. 자, 이건 수고비. 그러면서 돈 부채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심한 모욕감이 밀려오면서 제 머릿속으로는 시어머니 뺨을 휘갈겨주고 싶었습니다. 네, 어머니. 수고비 5만 원 잘 쓸게요. 근데 어머니, 돈 부채 이거 하나도 안 시원하잖아요. 받은 5만 원으로 제가 어머니 방에 선풍기 하나 놔드릴게요. 아유, 선풍기 하나 사달라고 하시지. 뭐? 어쩌고 어째? 저는 시어머니에게 한 방을 날렸고 시어머니는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날 시어머니가 선물을 준비했다며 저한테 주더라고요. 너한테 딱 어울리는 선물이니 한번 열어봐. 마음에 쏙 들걸? 한 번도 선물을 준 적이 없는 시어머니가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선물 상자를 여는 순간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자 속에는 목이 축 늘어진 티셔츠와 뒤축이 닳아 없어진 낡은 빨간 하이힐, 한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유행 지난 원피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신경 써서 고른 거야. 너 하도 없이 살아서 비싼 거는 부담된다고 못 입고 다닐 것 같아서 너 마음 편하게 입고 다니라고 신경 써서 샀어. 어때? 마음에 들지? 그럼요. 요즘 유행하는 빈티지잖아요. 어쩌면 어머니는 이렇게 안목도 좋으세요. 잘 입을게요. 전 어머님이 이렇게 빈티지 좋아하시는 줄 몰랐네요. 제가 선물 받았으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방에 가서 명품 쇼핑백에 선물을 넣어서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는 쇼핑백에 명품 마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좋아하더라고요. 어머, 아유, 이거 샤땡이잖아.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입으려고 산 건데 어머니 취향이 제 취향과 같은 걸 오늘 처음 알아서요. 어머니한테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명품 쇼핑백을 열어보던 시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원피스가 왜 이래? 어머니 좋아하시는 빈티지여서 그래요. 약간 복고풍 느낌도 나고 괜찮죠? 사실 이 옷은 제가 어제 헌 옷을 정리하다가 버리려고 놔둔 옷인데
시어머니의 엽기 행각에 화가 나서 일부러 명품 쇼핑백에 넣어서 가져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가 거지냐 하면서 역정을 내시며 그 자리에서 원피스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우리 동네 앞 헌옷함에서 저한테 준 저 옷들 가져온 거 알아요. 그 옷 제가 일주일 전에 방 정리하면서 버렸던 옷이라고요.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절 얼마나 괴롭혀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나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싫었어. 나이 많은 것도 싫고 친정 못 사는 것도 우리 집안과 안 맞아서 너무 싫고 너 한마디도 나한테 안 지는 거 꼴 보기 싫어. 어디 하나 예쁜 구석이 없다고.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꿋꿋이 견뎌내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쁜 남편한테 시어머니에 대해 시시콜콜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엄마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일찍 온다는 허락을 받고 제 고향 태백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예전과 그대로였어요. 점점 고향과 가까워진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위안이 되고 눈물이 고였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서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는 친정엄마가 계신 고향이 너무 그립습니다. 엄마 곁에서 농사 지으며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래, 민정이 왔구나. 오느라 힘들었지. 배고프겠다. 얼른 밥부터 먹자. 근데 엄마,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아? 지난번보다 더 안 좋아졌어.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프긴 누가 아프다고 그래. 밥 잘 먹고 잘 지내니까 걱정 마. 남편은 그 전에 미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지방 출장이라 못 간다고 죄송하다면서 용돈을 두둑하게 보냈어요. 나 상추랑 고추 따러 텃밭에 갔다 올게. 땡볕에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텃밭에 간 사이 엄마 방 화장대에 놓인 약봉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약국 주소가 서울이더라고요. 엄마가 채소를 들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약 뭐야? 왜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어? 무슨 약인 거야? 그게 말이야. 전에 서울에 일보러 갔다는 거. 서울 큰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간 거였어. 사실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아져서 태백시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희귀 면역성 질환이라고 서울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검사 받은 거였는데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더라고. 빨리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부터 해야 된다고 하던데 수술비가 엄두도 안 나. 왜 이런 얘기 안 했어?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당장 입원하자. 수술비가 얼마야? 2억이래. 너한테 패 끼칠 수 없어. 너 시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됐어. 그냥 약 먹고 잘 먹고 쉬면 나. 엄마가 의사야? 왜 그렇게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어?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어서 짐 싸자. 옷이며 소지품을 챙겨서 엄마와 서울로 왔습니다. 엄마가 진료받았던 담당 의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하루빨리 입원해야 된다고 의사가 엄마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라고 당장 수술부터 하자고 합니다. 우선 입원 수속부터 하고 저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알아봤어요. 제가 프리랜서라 대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지인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전화를 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친정엄마가 지금 아프세요. 희귀 질환으로 빨리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 구할 곳이 없어서요. 희귀병 걸린 친정엄마 병원비 빌려달라고 시어머니한테 부탁했더니 안방 금고를 열더니 여기 2억 갖다 써라. 단 조건이 있어. 시어머니가 그 조건을 얘기하는 순간 시어머니 싸대기를 후려갈겼습니다. 그 조건은 이혼이었습니다. 내가 널 괴롭힌 게 너 스스로 힘들어서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 독한 것 같으니라고. 네 남편한테도 수차례 이혼하라고 했더니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네가 스스로 바람 피워서 내 아들한테 걸려서 이혼을 당하는 거야. 어때? 이 방법 좋지 않니? 저는 열받아서 시어머니 싸대기를 후려갈기고 짐을 쌌어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누구 좋으라고 제가 이혼해요?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어머니가 포기하세요. 이 집에서 살았던 3년,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신데 잘 보살펴 드려야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본가하자고 한마디도 안 했던 건데 어머니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죽어서 이 많은 재산 짊어지고 갈 거예요? 돈 짊어지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우선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갔고 출장에서 갔다 온 남편이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장모님,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왜 저희들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아유, 걱정 마. 치료받고 수술하면 괜찮대. 난 자네가 우리 민정이한테만 잘해주면 그걸로 좋게. 우리 민정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자네 같은 좋은 남자를 만났을까. 항상 고마워. 엄마는 남편 손을 꼭 붙잡습니다. 저는 남편을 복도로 불러서 시어머니와 있었던 그간의 일들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까지 저를 구박했는지 자세히는 몰랐다고 혼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울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남편은 2억을 구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구했냐고 물으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해 줍니다. 그동안 당신한테 말 못했는데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과 주식이 있지만 그게 돈 욕심이 없어서 다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만 있었어. 지금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몇 배나 많은 금액이야. 당신 얘기 듣고 화가 나서 엄마한테 바로 가서 그동안 하숙 비려고 하면서 현금 따발을 엄마한테 뿌리고 왔어. 나 다시는 찾지 말라고 하니까 엄마가 무릎 꿇고 울면서 빌더라고. 너한테도 미안했다면서 다시 같이 살자고 하는 걸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하면서 나왔어. 남편은 어머니랑 절연하고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저와 교대하면서 엄마 간호에 치중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수술 후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 퇴원했습니다. 남편은 엄마 혼자 강원도에 계시게 할 수 없다고 저희 세 식구 살 집을 구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공기 좋은 곳의 전원주택이었어요. 마당도 있고 엄마가 좋아할 텃밭도 있었습니다. 소일거리로 상추며 고추 심으라고 남편의 섬세한 배려였지요.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이었는지 몇 달 후 엄마는 완쾌하셨습니다. 엄마 병도 나았고 저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요리더라고요. 음식 솜씨가 좋다고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해줘서 남편에게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하니 흔쾌히 집 근처에 가게를 얻어줬어요. 위치가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임에도
입소문이 나서 가게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도 임신해서 저는 요즘 매일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는 아예 연락을 끊고 지내서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도 모릅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제 인생 최악의 기억을 이제 다 지우려고요.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